지난주에는 좋았는데 왜 또 증시는 또 다시 떨어지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개미스쿨 시간입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 내내 좀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증시가 한 3% 정도 반등을 했었잖아요. 네. 좀 그래도 불확실했던 5월은 좀 어느 정도 지나갔고 증시도 바닥은 좀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요. 주가라는 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은 우리 증시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의 큰 고점이 2021년 7월 초에 기록했던 한 3,300포인트가 고점이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보면 조정 국면인데 그 이후에 2011년 조정 국면 이후로 2,800을 가진 못했습니다. 대략 한 2,500이 기준점이고 낮은 박스권은 한 2,200에서 2,500에서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2,500에서 한 2,800 정도 조금 한 3년 놓고 보면 높은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아무리 강한 장도 계속 오르진 않고 아무리 약한 장도 계속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주가의 리듬은 이제 뭐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오르는 건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조금 떨어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이 이어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보면 답답한 횡보장인데 조금 구간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특히 우리 증시의 밸류업이 시작됐던 2월 이후의 흐름으로 보면 그래도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뭐 추세가 아주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특히 우리 증시가 뭐 부진하죠. 장기간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부진한데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2월 이후로 보면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 성과가 조금 더 낮고요. 물론 일본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생각하면 뭐 몇 달 좋았다고 뭐 우리 투자자들이 만족하시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박스권이다. 근데 이 박스권에서도 좀 낮은 하단부의 박스권이 아니라 좀 상단부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넓게 보면 2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반등세가 아직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뭐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뭔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것도 잘 성과가 나지를 않고 네. 좋은 뭐 주도주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테마주로 네. 사람들의 그 속된 말로 매기가 몰리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 지난주에는 포항 앞바다에서의 석유 가스전 네. 개발 가능성이 또 이야기가 되니까 뭐 석유 가스 철강 관련주들이 뭐 막 급등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기자회견 이후에는 오히려 관련주가 또 급락하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흐름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꼭 뭐 원유 가스전을 제외하더라도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좀 본질적인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움직이고 보는 건데 네.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시장은 일단 그 기대를 한꺼번에 투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심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뭐 따져보고 하겠죠. 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 클릭 한 번이면 그 기업과의 인연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은 굉장히 좀 이제 호들갑스럽죠. 네. 그래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 일단 움직이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 또 조정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동해가스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희망과 조금 불안과 이런 게 이제 교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이 뭐 가스전에 대한 어떤 이 성공 확률이나 이런 게 투영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호들갑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일단 뭐 많이 올랐고 특히 이 전기 가스 주식들이 원래 증시에서 무거운 주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상한가 가까이 오르고 상한가도 치고 그랬다가 또 이제 어쨌든 유전 개발의 성공 확률이 절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안 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뭐 20%도 높은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또 그런 정보에 따라서 시장에 이제 좀 주가가 춤을 추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또 거의 거래량도 없이 연속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네. 근데 거래량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는 그 주식으로 큰돈 번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네.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거 상승률만 또 보이다 보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예. 뭐 이번에 갔던 에너지주의 반등은 사실 이제 그룹으로 올랐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어쨌든 단기간에 오르긴 했는데 시장을 찾아보면 이런 종목들은 늘 있거든요. 내 종목은 잘 안 움직이는데 늘 상한가 가고 2배 올라가는 주식들은 장애 성격과 상관없이 이제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이 어떤 이 투자의 성패를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 그런 류의 뛰어가는 시세로부터 조금 초연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좀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 시세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나의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는 주가의 움직임 그 자체거든요. 네. 올라가면 따라 붙고 싶고 또 떨어지면은 굉장히 겁이 나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충분히 계산하고 내가 어떤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주식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연할 수 있는 것도 투자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작 그 미국 액트 지오사의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고 나니까 물론 그 내용 자체가 뭐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네. 관련주들이 그날은 또 급락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봐야 될까요? 또 미리 이제 선반영됐던 주가들이 빠지는 과정인지 뭐 이벤트 소멸이라고도 봐야 될지. 아주 긴 과정 아닐까요? 긴 이거 과정. 이 시추가 진행되는 어쨌든 시추는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하게 네.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급등락은 늘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과연 내가 계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 수도 있죠. 근데 돈을 벌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다른 형식의 투자로 계속 하는 건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망하기 전까지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망하는 게 중요하고 설사 어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잃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배움을 얻기 어려운 거는 시세 자체에 연동이 돼서 올라가는 주식들, 테마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제가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그걸 늘 잘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7, 8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치명상을 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해야 될 거는 급등락하는 시세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정보라든가 뉴스를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저는 투자가 또 좋은 거는 야구보다 좋은 거는 스트라이크 3개 먹으면 타자 나오시지만 투자는 그냥 뭐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사업이나 기업의 가치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는 시간 제한이 없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자체로는 배울 수가 없다라는 또 뼈 때리는 말씀도 또 해주시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볼까요? 또 오늘도 빠지네요. 지난주에 좀 오르긴 했었는데 75,800원으로 다시 1.9% 거의 2% 네. 가까이 오늘은 또 빠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그 임원들이 특히 이제 뭐 노태문 사장을 비롯한 고위 그 임원들이 15,000주 넘는 한 11억 5천만 원어치 보통주를 이제 대거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일종의 자신감으로 봐야 될지 지금 주가는 자신 없어 보이는데 임원들은 자신이 있다고 봐야 될지 이거 어떤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그 자사주 자기 주식을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거는 네.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좀 좋은 매수 신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도 어쨌든 이런 현상 자체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참 삼성전자가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따지고 보면 한국 증시의 뭐 대표적인 우량주였고 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우리 증시에서 나타났던 이런 양극화는 삼성전자 주가만 한참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양극화는 있었는데 뭐 최근 1년 동안 보면 그래도 지금 올 들어서 삼성전자가 작년 말보다 주가가 낮지요. SK하이닉스 40% 넘게 올랐고요. 대만의 TSMC도 40%의 40%대 상승률입니다. 뭐 TSMC와 파운더리에서 잘하는 회사라 손 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해 50% 넘게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죠. 실은 뭐 이런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SK하이닉스가 40% 넘게 오르고 마이크론이 50% 넘게 오르는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란 건 참 잘 못 봤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잘했던 기업이 미래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뭐 투자자들은 저는 냉정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가가 보이는 성적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텔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 메모리 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반도체 업계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인텔이 우리가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인텔이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 파운더리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30%대입니다. 거의 신저가로 계속 내려가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은 냉정한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마이크론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그 수익률 격차가 나는 게 온당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수익률 격차가 과한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는 거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뉴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자사주 사는 것과 관련해서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의 어떤 그 기간이 개인 투자가들과 전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뭐 임원들이야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임시 직원이라 그러죠. 네. 뭐 그 결산할 때 집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될 임시 직원들이지만 그래도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긴 호흡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지금 주가가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뭐 길게 보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신호도 그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한 신호도 이것이 꼭 바닥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주식 사고 파는 사람과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내부자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게 꼭 바닥의 신호라기보다는 그 기업에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넓게 보면 저평가됐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뭐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짧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내부자가 주식 산다 그래서 그게 꼭 바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게 바닥을 보장한다는 건 아니고 또 이들은 굉장히 또 길게 그럼요. 보고 있는 네. 거고 얼마 전에 그 JYP 엔터의 박진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회사 주식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본인이 실제로 또 주식을 더 사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주가는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봐야죠. 저는 경영진이 그 소위 오너가 사는 것과 또 거기에 고용된 임원이 사는 것, 임직원이 사는 건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월급쟁이고요. 네. 내 그 기업과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굳이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오너의 경우에는 실은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강화의 결과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뭐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뭐 여러모로 좀 걸러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임직원이나 오너가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긴 호흡에서 산다라는 그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 기간이 또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가장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HBM 아닙니까? 네. HBM 차세대 모델을 엔비디아에 제대로 이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엔비디아로부터 그 품질 테스트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이 이야기 되게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른바 엔비디아 수혜주로
급등한 주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SK 하이닉스가 주가 뭐 20만 원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한미반도체는 500% 이상 1년 사이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이른바 이런 엔비디아 수혜주들의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엔비디아 주가를 전망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네. 올 들어서 엔비디아가 144% 올랐습니다. 네. 예, 뭐 올해만. 네. 예, 6개월 채 안 되는 동안에 배 이상 올랐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통찰은 없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비싼 거는 사실인데, 네.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60% 되는 그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경쟁사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저처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데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산 사람이 잘했던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잘했던 건데, 이런 주식이 꺾이는 거는 저는 이 기업은 먼 미래에까지 돈을 잘 벌 거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가 이 주가를 투영하는데, 네. 본질적으로 먼 미래는 현재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2년 3년 후에도 돈을 잘 벌 거라는 기대가 이 주가를 설명하는데, 그거는 지금 검증될 수가 없죠. 2년 3년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투영되지만, 아주 짧은 분기 실적이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비즈니스가 저는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을 그쵸. 계속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도 검증할 수 없고, 엔비디아의 CEO 자체도 그들의 2, 3년 후의 미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집단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수용이 되고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주식은 단지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이런 류의 주식을 외면하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일 때, 지금까지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좋은 실적들을 계속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 발표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시점이 이 주식이 결국은 꺾이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장기간의 기대를 투영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간의 꿈을 얼마나 설명 가능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 네. 그걸 항상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이던스라고 하는 네. 다음 분기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다라고 하는 눈높이도 계속해서 또 높이고 있고요. 네.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현재 계속해서 비싸도 고공행진.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산업에 대한 특별한 통찰이 있는 사람, 네. 아주 남다른 통찰이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시세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저를 포함한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어렵죠. 이 게임의 규칙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그 규칙이 다음 분기 때 어떻게 적용될래라고 보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올 초에 주식을 많이 파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뭐 그 이후로 거의 100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참 알기가 힘든 것 같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또 이런 것들은 참 투자하기가 이거는 엔비디아, 저는 워렌 버핏이 엔비디아 시세가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는 쪽에서 한다는 철학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성장주는 올라가는 짜릿함이 있는데, 뭐 결국 먼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중요하지만 짧은 분기 실적이 오히려 그 기대의 공고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뭐 테슬라나 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바이오나 이런 주식들은 꿈이 있을 때는 뭐 실적이 안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그게 100% 주가가 꿈으로 형성이 된 주식들은 뭐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실제로 뭐 임상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현실의 시험 모델로 들어오게 되면 투자자들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지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게 뭐 꿈으로 형성된 주식이라기보다는 꿈과 그리고 환상적인 실적이 같이 결부가 된 건데요. 실제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실적으로. 그래도 저는 엔비디아는 실적과 꿈 중에서 꿈의 비중이 지금 주가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또 가슴 졸이면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사서 이익을 내시는 분들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이 주식을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좀 먼저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배 아프게 되고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예. 그 엔비디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멘트 한마디에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로 춤을 춥니다. 네. 급등 급락. 이걸 네. 지금 몇 개월째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이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이 과연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이 되는지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네. 외신 쏟아지는 거 하나하나 국내 언론 쏟아지는 거 하나하나에 또 민감하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투자자로서. 그거를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 수가 알 수 없다고 없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뭔가 한 방이 없으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50% 오른 동안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이 언제 나올,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언제 나올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식이 굉장히 뭐 고평가돼 있나 저평가돼 있냐에 대한 판단은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은 이제 그런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낮은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의 기대가 많이 안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역시 뭐 불확실하고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진위를 미리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거기서 또 희망적인 또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본질적으로 그거를 알아맞추는 게 투자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걸 알아맞히기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또 그 기대감이 또 시장의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는 또 그럼 뭐 체크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한번 또 거고요.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죠. 네. 삼성전자가 HBM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기존의 레거시 램도 만드는 회사니까요. 뭐 그런 걸로 만약에 주가가 설명이 된다 그러면 네. 부가적으로 그게 되면 좋고, 혹시 안 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뭐 적다. 뭐 이런 것들이 나름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 그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됐을 때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걸 또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될 테고요. 뭐 엔비디아 그 화제가 참 빠지질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10분의 1 주식 네, 분할도 이 회사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약 1,200달러인 게 120달러로 이제 네. 내려간다라는 건데 이것 가지고 또 말들도 많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거다. 아니면 그래도 네. 수급이 더 좋아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에 또 호재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수급을 말하기에 앞서서 제 생각에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 6년 네. 벌써 7년 전이군요. 50대 1 액면분할했었죠. 액면 분할했었죠. 그때 예. 비슷한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급의 개선이 되는 건 맞겠죠. 저거 뭐 주식 비싸서 못 샀던 돈이 들어올 수는 있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다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이후로 주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어쨌든
다른 자산에 비해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저는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없어도 지금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넘어야 엔비디아 한 주 사는데 뭐 그렇게 액면 분할하는 거는 주가와는 상관없이 뭐 상장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반대의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사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식은 버핏은 우리 회사 주식은 그냥 사고 파는 주식 아니고요. 우리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한 주가 지금 60만 불이 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버크셔에서의 주식 한 주가 8억 5천만 원. 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아예 매매하지 말아라라는. 근데 저는 뭐 버핏의 철학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작게 사고 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뭐 버핏의 철학도 받아들일 만한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범인의 철학은 일반적인 철학은 주식은 쉽게 사고 파는 게 주식이 가진 장점,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액면 분할하는 건 또 미국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액면 분할 자체가 엔비디아처럼 이 급등한 주식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주식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샀겠습니까? 전 세계 주식이 다 엔비디아로 끌어들이는 건데. 네. 그래서 액면 분할로 인한 유동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본질적인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높은 그 기대치, 끝없이 고성장할 거라는 기대치를 기업이 실적으로 얼마나 좀 뒷받침해 주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업의 본질, 실적일 테고요. 그 얼마 전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미국에서 시가총액 순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3조 달러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원 되는 거고요. 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합쳐도 2,200조. 예. 코스닥까지 합쳐도 한 2,600조인데 네. 엔비디아 하나만 4천조 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그 엔비디아가 넘어선 대상이 애플입니다. 네. 물론 이제 훌륭한 기업이긴 한데 최근 한 1, 2년간은 증시에서 좀 이렇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애플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굉장히 위대한 큰 변화를 가져온 네.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도 신작이 나올 때 예전보다 반응이. 열기는 좀 식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의 혁신은 굉장히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주가가 그래도 시총 2위까지 올랐던 거는 스티브 잡스의 그런 어떤 혁신이라기보다 기업의 관리,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컸다고 봐요. 잉여 자본을 최근 5, 6년은 기본적으로 애플이 만드는 프로덕트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주주 친화적으로 잘 바꾸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애플의 자기 자본이 최근 한 6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1조 3천억 달러 하던 게 6천억 달러 때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발생하는 일은 아니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주주 환원 배당하고 남은 거는 유보란 형태로 자기 자본이 차곡차곡 늘어나거든요. 근데 애플의 자기 자본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당기 순이익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산업 자체, 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고 뭐 이 열광이 어디까지 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런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거고 애플은 본업에서의 성장보다는 기업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돌리는 건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보다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스토리는 아니죠. 언젠가는 그 돈은 유보금은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 변수는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시가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면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애플은 아무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로덕트에서의 혁신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해진 것 같고요. 뭔가 그 기업의 돈을
배분하는 기술, 재무적인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지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애플이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주주 친화적으로 잘 돌린다는 거는 뭐 그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이폰에서의 혁신이 좀 사실상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시가총액 세계 2위 자리를 지금은 또 애플이 또 2위가 됐거든요.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또 그런 나름 주주 친화적인 자원 배분의 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가 2위 자리를 놓고 또 엎치락뒤치락 네. 하는 것도 이제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잉여 자본, 그러니까 본인의 자본을 가지고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인, 네. 그게 사실은 또 핵심이었는데 잊고 있었던 이 제품 혁신을 또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열리는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 네. WWDC라고도 하는데 이 개발자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원체 그 AI 분야에서 뒤처졌던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이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 것이냐, 이걸 또 주목을 하던데요. 근데 저는 이번 회의에서도 애플을 비롯한 실제로 AI로 돈을 벌어야 될 회사들, 네. 엔비디아는 결국은 일종의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를 깔아주는 인프라를 회사죠. 깔아주는 회사인 거고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광을 발견한 회사, 그 개인이나 회사는 큰 부자가 됐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벤처거든요. 그렇죠. 땅 파서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주변에서 청바지를 판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술을 팔았던 주점 주인들도 부자가 됐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뭐 AI를 만들었던 오픈 AI나 이런 선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익 모델로 할 거냐. 특히나 AI는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들어가는 인풋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류가 이 AI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비가역적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해야 발을 되고. 떼긴 힘든 거라고 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처럼 일종의 남들이 그 땅 팔 때 청바지를 파는 회사들의 더 저는 반도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혁신적인 기술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금화해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로 갖추기까지는 또 많은 소비자들의 수용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챗 GPT도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로 굉장히 파워풀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뭐 이 유료 모델로 수익 모델로 바꾸고 있지만은 아주 우리가 떠들썩할 정도로 돈을 버는 모델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게 보면 AI인 건 맞는데 저는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처럼 최종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도전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엔비디아나 아니면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은 포지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 AI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회사들은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현재는 투자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중에 또 애플도 하나일 텐데 또 고민이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라고 하는 그 음성 인식 서비스에다가 오픈 AI의 서비스를 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나올 때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번 주 참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회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현지 네. 시간으로 6월 12일이고요. 6월 당장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죠. 네. 작년 올해 초보다는 FOMC에 대한 좀 뭐랄까요 주목도가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도 받는데요. 네. 어차피 뭐 금리는 못 올리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을 보니 너무 뜨겁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올리지도 못하겠지만 낮추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기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뭐 그 파월 의장의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 낮출 거냐.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9월, 11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9월이냐 네. 11월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뭐 제 생각에는 7월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9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좀 단서를 파월 의장이 준다고 하더라도 올해 시작할 때 3월부터 낮춰서 한 6번 낮출 거다라고 하는 금융시장에 앞서간 기대가 있었거든요. 연초에는 금리 많이 인하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올해 절반 가는 동안 못 낮췄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단정적으로 연준이 좀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쉽사리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어쨌든 뭐 안정되던 물가가 다시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큰 영향 없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미국의 물가 지표 보면은 서서히 내려와서 그래도 네. 올해 안에 한 두 번쯤은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생각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고용 지표 발표될 때 보면은 야 고용이 참 여전히 탄탄하네. 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기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금리가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네. 뒤뚱뒤뚱합니다. 예. 그걸 명확히 이번에 보여줘야 되는데 원래 3월, 6월, 9월, 12월에는 경제 전망과 함께 점도표라는 걸 이제 네. 연준 위원들이 찍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새롭게 제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테고요. 근데 뭐 점도표가 워낙 예. 연준 위원들의 기대도 이 확고한 의견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어떤 약간의 적응적 기대 같아요. 자주 바뀌니까. 그렇죠. 이거 역시 바뀌는 예, 거니까요. 아주 바뀌니까 뭐 절대적인 값으로 절대적인 어떤 진리값으로 금융시장이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점도표의 효과는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효과에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FOMC가 그냥 뭐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7월 넘어가면서 정말 하반기에는 낮출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물론 24년 초냐 네. 막 이랬던 시절하고 이거 연내 안 되겠다 이런 시절도 네. 있었고 근데 지금은 9월이냐 11월이냐 따지고 보면 3개월 남았느냐 5개월 남았느냐잖아요. 그래도 거리상으로는 조금씩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지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금융시장에 이제 FOMC로 인해서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올해 1, 2월이 조금 위험했던 시기였죠. 오히려 기대치가 높았을 높았던 때가 시기가. 위험했던 시기고 기대치가 낮을 때는 위험하지 않은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이 그러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 이게 네. 언제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안에 한 두 번 정도는 또 기대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어서 그게 또 위험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오늘 개미스쿨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